자, 이제 열 번째 노트입니다. 이 열 번째 노트에서는 예외 처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뭐, 객체 지향이라고 필요하고, 객체 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든지 간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외 처리.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프로그램이 더 강건해지는 건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외 처리를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개발 과정에서 해야 되는 예외 처리하고 개발이 완료된 후 배포되는 버전에 남아 있어야 되는 예외 처리,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해야 되는 예외 처리는 뭐에 중점을 둬야 될까? 개발 과정에서 해야 되는 예외 처리는 오류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과정에서 예외 처리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오류를 찾아서 그 오류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찾는 데 집중해서 예외 처리하는 거고, 개발을 완료해서 배포를 해요. 그럼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때 예외 처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어떤 불가피한 예외들이 발생하더라도 뭘 해주면 좋을까?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도록 해주면 좋겠죠. 개발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이 죽어도 돼. 죽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안 죽고 딴짓하는 것보단 죽어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죽어. 문자 막 이상한 짓 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바꾸면 돼요. 수정하면 돼요.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해야 되는 예외 처리와 개발 완료한 후에 그 완료된 프로그램에서 남아서 예외 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든다. 이게 메소드는 일반 함수는 상관없어요.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이 함수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거를 구현하면 돼요. 먼저. 보통은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일은 되게 심플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되는 함수면 그걸 구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함수들은 되게 단순해요. 만들어야 되는 그 코드가 어렵지 않은 코드일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는 코드예요. 근데 그런 함수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예외 처리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함수가 단순하더라도 예외 처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외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 계좌 예제를 살펴봅시다. 입금이란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모든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오는 인자 값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O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함수는 인자를 받게 되는데 그 인자에 대한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이 인자가 내가 기대하는 범위 내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withdraw의 경우에는 amount가 타입이 뭐예요? int죠. 타입은 int예요. 그러면 int라는 타입은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C++에서 int 타입이면은 int min에서 int max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값이 모두 현재 객체에 의미가 있는 값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걸러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저기 입금 메소드 안에 인출이구나.
이 인출입 메소드는 어마운트가 음수면 안 되겠죠. 0도 이상한 거죠. 0을 인출한다? 말 안 되죠. 그래서 요걸 검사해야 되겠고, 또 어마운트가 잔액보다 큰 것도 인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함수에서 해야 될 일은 어마운트를 받아서 밸런스를 빼주는 거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일이죠. 이런 단순한 애들도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외 처리 말고 보통 또 정상적인 경우에도 별도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팔린드롬이라는 건 뭐죠? 팔린드롬?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같으면 팔린드롬이라고 그래요. 문자열이 팔린드롬인지 검사할 수도 있고 숫자가 팔린드롬인지 볼 수 있어요. 121. 121은 팔린드롬 숫자예요.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같죠. 그러면 이 팔린드롬을 우리가 만들 때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 팔린드롬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비어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어있을 때 말고. 뭐가 또 있죠? 길이가 1일 때. 길이가 1이면 얘는 무조건 뭐야? 팔린드롬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if을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하고, 예외 처리한다는 게 보다는 다르게 처리하고, 길이가 0인 건 팔린드롬인가 그럼? 그럼 문제에 따라 달라, 0인 거 틀린. 어쨌든 두 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들은 뭘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2 이상인 애들만 짜는 거예요. 이게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 없지만 처리 가능하면 소프트웨어는 강건해지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고려하지 않은 예외는 나중에 어떻게 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처리한 예외들은 발생해도 처리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생각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받아왔는데 소프트웨어가 막 쓰다가 죽어. 그럼 왜 죽을까? 그 상황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생각 못 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뭘 못 해본 거야? 테스트를 못 해본 거죠. 여러 경우를 테스트해가지고 다 찾아냈으면 다 수정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거를 못 찾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5만 가지 상황이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프로그램이 오동작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신경 쓰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기본적으로 안전하면 좋은데, 안전한 함수란 뭐냐면은 예외가 함수가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견됐어. 그러면 뭘 해주면 이 함수는 안전하다고 하냐면 사용 중인 자원들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열었어. 그러면 근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파일을 닫아주고 함수를 종료해야 돼요. 그냥 종료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메모리도 동적 할당했어요. 그러면 함수가 종료되기 전에 반납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그 전까지는 뭔가 수정을 했을 수 있죠. 데이터들을. 그러면 이 함수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죽으면은 아예 이 함수를 안 한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예요. 함수가 끝까지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생각할 건 없고, 정상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중간에 뭐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단해야 돼. 그러면 그 전까지 뭔가 수정했으면 데이터들을 영향을 준 게 있으면 그거를 되돌려줘야지만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돼요? 안전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할 때 이 문제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했으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대충 감이 오는 거죠. 내가 뭔가 수정을 했어. 그러면 근데 그게 완료됐으면 오케이인데 완료되지 않고 끝나야 돼. 중간에. 나머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 수정된 거를 되돌려주는 게 가장 안전한 함수, 좋은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돌려야 되냐? 어떤 상태가 되게끔 되돌려야 되냐?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불변 조건입니다. 불변 조건.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은 최소한 만족되도록 해서 함수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뭘 파악해야 되나? 내 프로그램에서 불변 조건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외 처리를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은행 예제의 경우에는 밸런스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그거는 항상 보정해줘야 돼요. 함수가. 예외가 일어나더라도 밸런스 값은 항상 양수가 되게끔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 처리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불변 조건들을 알아야 돼요. 불변 조건에 뭐가 있냐면 함수 불변 조건, 클래스 불변 조건, 루프 불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함수 불변 조건은 그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 늘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클래스 불변 조건은 객체가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클래스 불변 조건이에요. 이 은행계좌 예제에서는 밸런스는 항상 0하고 같거나 커야 된다. 이거는 그 은행계좌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고요. 루프 불변 조건은 이거 주로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디버깅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반복문이 항상 반복할 때 계속 만족해야 되는 조건. 저 조건이 만족된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루프를 돌리면서 살펴보면 뭐 언제 잘못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의 불변 조건이 뭘까? 이 함수의 불변 조건이 뭘까? 객체의 불변 조건은 또 뭘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할 때 잘 파악하고 디버깅, 예외 처리할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외라는 게 뭐냐? 예외는 정상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0 나누기, 열고자 하는 파일이 없는 경우, 뭐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파일 공간이 부족한 경우, 프린터에 용지가 없는 경우, 이거 다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외 처리할 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개발 과정에서 해야 되는 예외, 개발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야 되는 예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완료 후 배포된 소프트웨어 버전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예외가 발생하냐면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주로 개발된 버전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판매가 됐는데 사용자 쓰다 보니 막 죽어. 그건 뭐야? 잘 못 만든 거예요. 그 상황을 개발자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측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예측했는데 그 상황이 나타났어요. 예측에는 그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오류 사실을 알려서 뭔가 조치하게 되면 돼요. 프린터에 보냈는데 용지가 없어. 그럼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용지를 채우고 다시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외 처리라는 거예요. 파일을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다음에 하려고 저장하려고 그래. 저장하려고 보니까 파일에 공간이 없어. 그러면 프로그램 죽이면 돼? 그럼 난리 나겠죠? 프로그램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알리는 거예요. 저장을 했더니 파일 공간이 부족합니다. 비우고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파일들 지우고 다시 저장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개발 완료 후에 해야 되는, 남아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남아있어야 되는 예외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종료해줘야 되고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 블루 스크린 알아요? 윈도우에 나타나는 블루 스크린. 네. 이게 우아하게 종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데 뭘 죽여요? 운영체제 시스템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재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케이스예요. 근데 이 나쁜 케이스는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 운영체제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아하게 종료해야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기면 그 소프트웨어만 죽으면 되는 건데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더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운영체제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개발자가 이제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배열을 접근하는데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측해서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 입력 오류.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된 값을 입력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사용자한테 다시 입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 입력 오류는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인터페이스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사용자가 엉뚱한 값을 입력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날짜를 입력받을 때 각 개별적인 날짜를 입력하게 하면은 뭐 월 정보에 13을 입력한다든지 100을 입력하든지 엉뚱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날짜를 원래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를 입력할 수 있어도 엉뚱한 값을 입력할 수는 없죠. 존재하지 않은 어떤 날짜를 입력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는 뭐부터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인터페이스부터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어떤 사용자가 잘못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검사해서 잘못 입력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다시 입력하게끔 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 프린터 용지 부족 이런 거는 우리가 파일 저장할 때 문제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사용자한테 다시 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게끔 하면 돼요. 프린터 용지가 없다는 건 그냥 메시지 보여주시면 되겠고 프린터를 보충한 다음에 용지를 넣은 다음에 다시 하세요. 이런 메시지 보여주면 되겠고 아까도 말했듯이 파일에 뭔가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저장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 그러면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죠. 또 세 번째 문제는 예측을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이거는 개발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드로이드 OS 자체의 문제, 운영체제 자체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두 가지 경우죠. 프로그램적인 오류 아니면 프로그램적인 오류는 아니고 얘네들은 대부분 보통 외적인 요소예요. 외부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는 그런 오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보통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예방하는 것이 나타난 다음에 검사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입력 오류는 인터페이스 잘 만들어서
입력 자체를 엉뚱하게 못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통 요즘 이메일 주소 입력 어떻게 하게 하나? 사용 아이디와 도메인을 분리해서 입력하게 하죠. 그리고 도메인도 자주 쓰는 도메인, 뭐 네이버라든지 지메일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 이제 유효한 이메일을 입력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줘서 여기다 쓰라 그러면 이메일도 아닌 애들 막 입력하고 엉뚱한 것도 입력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자열을 분석을 해서 이메일 형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겠고, 실제 존재하는 이메일인지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건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보통 텍스트로 입력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숫자들이면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유효한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 선택하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 처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객체 지향으로 넘어오면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또 최신 언어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C나 이런 언어에서 어떻게 예외 처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했는지 알아봅시다. 보통은 이제 함수를 실행했는데 이 함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거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함수를 실행하고 함수의 반환값을 보고 이 반환값이 적절하면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냥 리턴할 수도 있는데 뭐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도 있고,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함수의 안전성을 위해서 복구해주는, 데이터를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수의 반환값을 통해서 함수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해야 되는 일은 F 함수를 부른 다음에 G를 부르고 H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 처리 코드가 확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코드를 봐서는 제대로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가 잘 코드가 안 읽혀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보다 비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여기 많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코드가 읽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처리 방법이. 그래서 총 6가지 문제가 있는데, 옛날 방식이, 이게 옛날 방식이라는 게 메소드의 반환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번거롭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정수를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반환된 정수가 전체 정수 범위가 다 가능해. 그럼 오류를 어떻게 나타내? 나타내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배열에서 어떤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요소가 없는지는 뭐 -1이나 그 용량보다 큰 값을 반환해 주면은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는 있죠. 근데 어떤 함수들은 반환한 값들이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예외를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어떤 값으로 사용할 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나? 반환값 갖고 판단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값 갖고 판단이 안 돼. 함수를 호출했는데 이 함수에서 반환값으로는 예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환값이 그 범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 방법은 전역 변수를 쓰는 거예요. 전역 변수. 전역 변수를 써서 전역 변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함수가 끝난 다음에 그 전역 변수가 어떤 값으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에러가 있는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역 변수 쓰는 게 아니라 에러 코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함수에 또 넘겨야 되는 거죠. 입출력용으로, 포인트 타입으로, 뭐 참조 타입으로 넘기는 거예요. 번거롭죠, 이것도. 그래서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가 유연하지가 못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언제 해야 되냐면은 함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해야 돼요. 함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 예외는 계속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처리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호출한 측에서 검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검사 안 하면 예외가 또 누적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떨어져요. 예외 처리 코드 때문에. 정상적인 코드를 읽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if 문이 계속 있는 거죠.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죠. 근데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검사를 하니까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방법은 6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울 객체지향에서의 예외 처리 기법은 이 6가지를 모두 해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빨간색 그리고 요 보라색 요 3개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개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객체지향이 사용하는 예외 처리 기법은 요거를 조금 개선해줘요. 얘는 많이 개선해주고 얘는 뭐 조금 개선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예외 처리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실패를 하면,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동은 아주 자유로운 이동은 아니에요. 뒤에 가서 좀 보면 함수가 이렇게 불러져요. 메인에서 F가 불러지고 F를 시행하다가 G가 불러지고 G를 시행하다가 H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H에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C에서는 여기서 예외 발생했으면 어디서 처리해 줘야 돼요? G에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객체지향의 예외 처리 기법은 G에서 안 하고 F에서도 할 수 있고 메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와 관련 없이 이 함수 흐름에 있는 곳에서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여기서 예외 처리할 때 글로 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에서 예외 처리 기법은 이 함수 흐름 안에 바로 전 거에서 안 해도 되고 그 위에서 어디서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외 처리를. 그러니까 꼭 바로 H를 부른 G에서 안 해도 되게끔. 그리고 역할들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에서의 새로운 예외 처리 기법은 예외 처리하는 위치가 기존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다. 유연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함수 호출 흐름 내에서 좀 결정해서 역할 분담하든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패와 연관된 처리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묶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서 F가 실행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GH도 안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F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GH도 실행이 안 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 구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객체 지향에서는 그 예외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예외 객체를 만들게 돼요. 예외 객체. 그리고 이 예외 객체를 예외를 처리하는 곳에 전달해 줍니다. 이게 마치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에서는 반환값을 통해서 어떤 예외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옛날 방식은 반환값을 통해서 반환값이 마이너스 1이면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예외를 처리하는 곳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환값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값을 뭘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점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합해서 써요. 옛날 C에 썼던 반환값을 이용한 예외 처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그것도 써요. 필요하면 그것도 쓰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새로운 예외 처리 기법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냐?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예외를 우리가 잡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제에서는 array 동적 배열을 만드는데 그 동적 배열의 크기를 누구로부터 받냐 하면은 사용자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적절한 크기를 주면 되는데 사용자가 뭘 입력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를 음수를 입력할 수 있어요.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bad allow이라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예외가 발생이 되면 그 예외를 잡아서 처리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고 계속 실행될 수 있는데, 그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가 프로그램 내에 없어요. 그러면 C++는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합니다. 즉시 종료하고 콘솔에 어떤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을 표시해줘요. 여기서 만약에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해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해보면은 프로그램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uncaught exception 해가지고 bad allow이라고 나온 거예요. 예외를 안 잡았는데 어떤 예외가 발생했어요? bad allow. 마이너스 1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코드를 try catch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외를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고 그 예외를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코드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이런 bad allow를 우리는 잡을 이유는 없어요. 잡아야 되는 예외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하는 메커니즘 설명드린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되는 곳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 짜는데 함수를 만드는데 이 위치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뭘 발생을 해요? 문제를 발견하면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던진 예외 객체를 처리해야 되는 곳에서 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까 봤던 인출 메소드입니다. 인출 메소드. 그러면 이 인출 메소드는 이 어마운트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지만 제대로 되냐면은 0보다 커야 되겠고 잔액보다는 작아야 돼요. 같거나 작아야지만 유효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경우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0,
0이나 음수가 들어온 경우하고 밸런스보다 큰 금액을 준 걸 나누고 있습니다. 왜 나눌까요? 왜 나눌까? 나누는 이유는 다르게 처리하려는 거죠. 그렇죠?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예외들이 이런 예외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예외도 발생할 수 있는데 걔를 같이 처리하지 않고 나누고 있어요. 그럼 왜 나눌까? 다르게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다르게 처리해야 되냐? 0이나 음수가 들어온 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거는 프로그래밍 오류예요. 저 위드로 함수를 부르는 코드가 있겠죠. 그 코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호출하는 우리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는 프로그래밍 오류예요. 근데 잔액 부족은 프로그래밍 오류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 고객이 내가 갖고 있는 잔액을 착각해가지고 더 큰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고객한테 잘못 요청했어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보여줄지 무시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면 프로그래밍 오류인지 사용자 입력 오류인지 이거에 따라 다른 거고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는데 이 안에서 뭐라고 있냐면은 뭐라고 있어요? 스로우 하고 있죠. 이 스로우 문이 뭐냐면은 예외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면은 뭘 던지냐면은 예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로우를 만나게 되면 이 함수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돼요.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려면 뭘 만나야 돼? 리턴을 만나거나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 실행할 문장이 없어질 때 정상 종료되는 건데 스로우를 만나도 함수는 종료돼요. 근데 스로우를 만나면 우리는 함수가 정상 종료됐다 그러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 그래요. 예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스로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보면은 예외 객체를 던지는데 C++는 예외 객체가 아닌 아무거나 다 던질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string 객체를 던지고 있죠. 스로우에서. 얘도 가능해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던지면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우에 음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받아서 처리할 게 뭐가 있나? 음수가 들어왔어. 이 함수를 실행했는데 음수로 인출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잡아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수를 요청했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얘는 뭐가 문제야? 프로그램이 오류라는 거지. 그럼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류를 수정하는 일이에요. 그럼 얘 때는 어때? 잡는 게 아니에요. 스로우 한 거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외를 잡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종료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죽고 uncode exception, std invalid argument, 음수 또는 0 금의 입금 시도가 화면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 아, 내 프로그램 버그 있구나.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로우는 뭐 하는 거냐면 개발 과정에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오류를 찾기 위한 예외 처리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는 저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저런 예외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죽게 내버려 두면은 죽을 것이고 왜 죽었는지도 나올 거고요. 메시지로. 그럼 그걸 보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다시는
저런 오류가 안 나게끔 해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했어. 절대 저런 예외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없애는 거예요. 이 코드를 없애고 배포 버전 만들면 돼요. 이 코드는 이제 내 프로그램 내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 그걸 확신했어요. 그러면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이제 빼는 거예요. 왜 빼냐면 저걸 두면 어때? 도도 문제 있을까? 없죠. 도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단지 뭐가 돼? 성능에는 영향을 줘요. 불필요한 검사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만 보통은 개발 버전 만들면서 저런 걸 주석 처리해가지고 없애가지고 성능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는 잡는 게 아니라 버리는 애고 이 애는 또 다른 애죠. 이 예외가 발생하면 잡는 거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고객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단에 초과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스로우가 벌어지면은 이 예외 객체들이 전달되는데 이 던져된 걸 여기서 잡지 못해. 잡는 코드가 없어. 그럼 바로 종료돼요. 잡는 코드가 있으면 얘도 종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 insufficient fund를 잡았다. 여기가 withdraw다. 그럼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다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지만 다 시스템에서 처리를 해줘요. 원래 함수가 종료됐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저절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시간에 또 스킵한 건 설명드릴게요. 기본 개념만 오늘 설명드리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프로그램 할 때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예외에 발생하는 곳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 스로우를 통해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앞에 잠깐 설명드리면 요 std invalid argument는 std가 앞에 붙었으니까 얘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예요? std 붙어 있으니까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예외예요. 요 애는 std가 안 붙어 있죠. 얘는 직접 만든 거예요. 예외 객체를 예외 클래스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예외들 중에 하나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는데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기 위한 예외들은 굳이 필요한 예외들을 새로 정의할 이유는 없어요. 쟤네들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냥 죽일 거예요. 죽이고 수정할 거니까 얘는 특별히 내가 새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 이런 애들도 만들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드는 게 가독성에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해서 발생했는데 아까 insufficient fund처럼 내가 잡아서 처리해야 돼요. 사용자한테 에러 메시지 주고 다시 계좌이체 인출하게끔 요구를 해야 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try catch. 그래서 try 내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try문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try문은 얘네들을 차례대로 원래 정상적인 것처럼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withdraw 하는데 withdraw 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중단해요. 실행을. 중단하고 어디로 오냐? catch절로 옵니다. catch절로 와서 여기서 발생된 예외가 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캐치의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얘 중단되죠? 그 다음에 검사를 요 순서대로 해요. 그러니까 요 캐치가 검사하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먼저 발생된 게 insufficient fund인지 보고 아니면 invalid argument인지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invalid fund를 받으면 여기서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 처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예외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열 출력한다고 뭐 도움이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insufficient fund면. 사용자한테 뭔가 메시지 보내서 보여줘서 다시 입력하세요 하고 뭔가 또 다시 진행하고 뭐 그런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try catch의 문법을 설명드리기 위한 코드예요. 실제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는 잡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잡을 이유가 없어요. invalid argument는 잡을 이유는 없는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try catch는 예외를 잡아서 처리하는 건데 구조가 try catch는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여러 개. 그리고 이 catch절은 뭐가 중요하다? 정의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시스템에 C++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 예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건 요 로직 에러와 런타임 에러예요. 런타임 에러.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예외를 만든다. 아까 insufficient fund처럼 새로운 예외를 만들면은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예외가 컴파일 시간에도 알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실행 시간이 돼서야 알 수 있는 거냐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내가 지금 만들려는 예외가 컴파일 시간에 검사해서 알 수 있는 예외면 로직 에러로 넣는 거고 실행 시간이 돼야지만 알 수 있는 거면 런타임 에러의 하위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만든 insufficient fund라는 예외 얘는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잔액 부족은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없어요? 잔액이 부족한지 아닌지 뭘 보면 되죠? 잔액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withdraw 부르기 전에 뭘 할 수 있어 원래는? get balance를 호출해서 인자가 그 get balance보다 같은지 작은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컴파일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그러니까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다는 건 사전에 withdraw를 호출하기 전에 알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냐 없냐? 방지할 수 있죠. withdraw를 부르기 전에 get balance 호출해서 검사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withdraw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개념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외를 정의할 때 로직 에러 형태로 정의할 건지 런타임 에러로 정의할 건지는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에서 정상적인 해야 될 일은 뭔지 만들어야 되겠고 정상적인 경우에만 코딩한다고 그 함수가 완료되는 건 아니고 또 뭘 해줘야 돼요.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드는 거는 주로 목적은 개발 과정에서의 목적은 뭐다? 오류를 찾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 함수에 엉뚱하게 음수를 전달하는 놈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0을 전달하는 놈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이 withdraw 함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뭘 수정하는 거예요? withdraw 함수를 호출하는 그 코드를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오류 발견하기 위한 코드가 아니라 예외 처리가 아니라 실제 배포 버전에서도 필요한 예외들이 있어요. 잔액 부족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들고, 그런 애들은 또다시 다르게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뭔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처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